지금 첫 50억 달러에 대해서 0.12를 받고 있는데 이 깎아준 수수료 0.12조차 S&P 500에 받는 수수료의 몇 배인가요? 지금 4배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라니 미국 월가의 큰손 블랙락 ETF로 코인 시장 흔든다. ETF가 뭐길래 2탄입니다. 촬영 시각은 3월 15일 낮 12시 50분 경입니다. 자, 지난 시간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요. 제가 짧게 추려보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금융사를 바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반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시장의 모든 정보는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한 게 바로 인덱스 펀드고요. 인덱스 펀드가 얼마나 유효한지는 인덱스 펀드의 명가 뱅가드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 인덱스 펀드 가운데 바로 꽃이 ETF입니다. ETF는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 투자 세계의 민주화를 구현한 상품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습니다. 자, ETF가 뭐냐? 인덱스 펀드를 펀드처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하기 쉽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데 사실 펀드 투자하고 환매하고 하는데 약간 불편하잖아요. 실시간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걸 주식처럼 만들면 얼마나 편하게 거래하고 편하게 현금화가 됩니까?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하기 쉽게 만든 게 바로 ETF입니다. 자, ETF를 고안한 네이트 모스라는 사람이요. 처음에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뱅가드를 찾아갔습니다. 뱅가드를 찾아갔더니 뱅가드의 존 보글 경께서는 나의 투자 철학상 ETF는 맞지 않는다라면서 거부를 했어요. 뭐냐면 이 존 보글의 철학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 같은 곳에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보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주식처럼 거래를 쉽게 한다라고 하면 아니 장기 투자를 했더니 거래를 너무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투자 철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트 모스가 찾아간 곳은 바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첫 번째 ETF가 출시됐습니다. 그게 바로 스파이더라고 하죠. SPDR, S&P 500 ETF입니다. 그리고 96년에요.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턴스가 iShares MSCI 인덱스 펀드 지수로 개명한 WEBS 월드 에쿼티 벤치마크 쉐어즈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더는 미국 시장이고요. 이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턴스는 전 세계 시장을 마켓으로 하는 ETF를 출시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턴스가 iShares라는 브랜드를 밀기 시작하면서 ETF 시장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가죠. 그리고 2005년에 ETF는 자신들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했던 뱅가드가 드디어 ETF 시장에 진입합니다.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ETF로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8년에요. SEC가 액티브 ETF를 허용합니다. 액티브 ETF는 제가 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핵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자료에서 블랙락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연 블랙락은 이름은 언제 등장할까요? 바로 2009년입니다. 2009년 6월에요. 블랙락이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아까 말씀드린 iShares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BGI를 약 13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16조 원이에요. 많다면 많은데 사실 지금의 이 iShares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생각하면 껌값입니다. 레리 핑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BGI는 사실 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 바클레이즈 은행의 자산운용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클레이즈 그룹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실화가 됐습니다. 자산 건전화를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에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돈이 될 만한 걸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팔기로 결정한 자산이 바로 BGI입니다.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은요, B&I 멜론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BGI를 인수를 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후적으로 보자면 BGI 매각을 통해서 구제금융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겼지만 후에 자신들의 왕관을 팔아 넘겼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2009년에 블랙락이
BGI를 인수하면서 자산운용 시장의 판도가 바뀐 거거든요. 이 샀을 때 제가 아까 135억 달러, 약 16조 원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껌값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거 너무 비싸게 판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핑크 회장이요, 2019년에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BGI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거래였다. BGI 인수로 성장하는 ETF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수 당시에 자산운용업 3위였습니다. 블랙락이. 그런데 BGI 인수를 통해서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단번에 발돋움하게 됩니다. 사실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요, 액티브 채권 운용에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GI를 인수하면서요, 인덱스 펀드 ETF는 패시브죠. 패시브 시장에서도 강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비싸게 샀다 제가 비판을 받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펀드보다도 수수료가 쌉니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사업 진출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라면서 핑크 회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너의 결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M&A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2008년에 액티브 ETF가 출시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액티브 ETF의 출시는 그 모든 자산의 ETF화라고 명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레리 핑크 회장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는 그 모든 자산의 ETF화를 넘어서 그 모든 자산의 토큰화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2008년에 액티브 ETF가 출시됐습니다. ETF가 첫 선을 보인 지 15년이 지나서야 액티브 ETF가 출시된 건데요. 15년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SEC가 액티브 ETF 출시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였다라는 겁니다. 이 마치 비트코인 ETF와 비슷하게 해요. 자,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ETF의 시작은 지수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ETF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발달하다 보면은요,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돈이 되는 금융상품은 무조건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짜냈죠. 야, 근데 시장에는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가 있잖아요. 왜 패시브 펀드의 일종의 인덱스 펀드만 상장하는 거야? 액티브 펀드도 상장해가지고 거래하면 되는 거잖아. 야, 액티브 펀드도 ETF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15년에 걸친 아이디어의 트라이 끝에 SEC가 액티브 ETF를 승인한 겁니다. 자, ETF의 처음 취지는요, 패시브, 인덱스 펀드의 상장이었어요. 근데 액티브 펀드를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ETF는 패시브인데 액티브래.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액티브 ETF는 마치 동그란 네모라는, 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릭 발추나스가요, ETF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태양 아래 모든 것을 주식처럼 거래하게 만든다. 야, 인덱스 펀드뿐만이 아니라 액티브 펀드 거래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ETF죠. 그러다 보니까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제 파란색이요, 그냥 펀드예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빨간색이 ETF예요. 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도 아까 제가 그 주식형 ETF가 있잖아요. 주식형 펀드에서는 돈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주식형인데 ETF로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라고 해서요, 이른바 액티브 펀드의 명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게요, 액티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 점유율은 이 피델리티 안에서 점점점 운용 규모가 줄고 있고요. 인덱스 펀드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인덱스 펀드의 대표가 뭐예요? 네, ETF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액티브 ETF 말씀드렸잖아요. 아크 인베스트, 한때는 거의 모든 운용사를 씹어먹을 것 같았는데 그 아크 인베스트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액티브 ETF 운용사예요. 제가 아까 시장을 씹어먹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용자산 규모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말, 21년 초에 보시면 아크 운용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때 진짜 우리 돈나무 언니가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22년 하락장을 맞아서 아크가 이렇게 쪼그라들었고요. 이 최근에 액티브 ETF 운용사 가운데 잘 나가는 것은 디멘셔널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운영 규모를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뱅가드가 약진했는데 아까 제가 뱅가드가 2005년에 시장에 ETF 시장에 뒤늦게 진입했다라는 거잖아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아이쉐어즈를 인수하면서 아이쉐어즈 브랜드를 갖고 오면서 ETF 시장의 강자가 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주식형 ETF의 운용자산 규모의 점유율이에요. 이게 이 하얀 선이 블랙락입니다. 주식형의 경우에요. 주식형 ETF의 경우에 블랙락이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점유율이 30%대가 됐어요. 그런데 뱅가드 같은 경우엔 점점점 점유율을 늘려오더니 블랙락을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뭐 다른 ETF 어쨌든 ETF의 최대 강자는 블랙락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형만 놓고 보자면 뱅가드에 밀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블랙락이 제가 아까 ETF에서는 그냥 강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ETF의 시장 점유율을 보자면 에쿼티 부분에서 블랙락이 29.4예요. 근데 뱅가드가 30.1이에요. 토탈로 보자면 블랙락이 31.7, 뱅가드가 29. 픽스드 인컴에서 보면 블랙락이 압도적입니다. 42.2. 커머더티에 뱅가드는 없어요. 왜? 이거는 뱅가드, 존버글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3.0, 1.1 별로 안 되고 뭐 스마트 베타, 세마틱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뱅가드에 지금 현재 이쿼티에 발리면서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강점은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위시해서 뱅가드에 밀리면서 ETF 시장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블랙락의 선택은 뭘까요? 네,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의 투자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 ETF에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락은 어떻게 될까요? 뱅가드가 손대지 않는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온 지 출시 한 달 후에 운용자산 규모를 봤어요. 이게 비트코인 ETF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ETF를 다 비교한 거거든요. 그런데 출시 한 달 만에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커진 건 IBIT,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고요. 두 번째가 피델리티 겁니다. 여기 녹색이 다 비트코인 ETF예요. 그러니까 모든 ETF를 포괄해가지고 돈이 가장 많이 불어난 게 비트코인 ETF라는 거예요. 아,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돈이 되네 라는 거예요. ETF 중에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 게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9개의 비트코인 ETF의 운용자산이 1월에 출시된 ETF 총액의 83%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시장을 씹어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ETF의 월간 거래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미 1월, 2월 거래량을 3월 중순에도 불구하고 초과했습니다. 돌파했어요. 블랙락이 사활을 걸었다라고 하는 건 IBT에 몰리는 자금으로 알 수 있는데요. 벌써 보유량이 22만 비트코인을 돌파했고요. 비트코인 블랙홀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블랙락이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사활을 걸까? 뱅가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무엇보다 시장도 크지만 수수료가 남는 장사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온 그 ETF가 SPDR, S&P 500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스파이라고 하는데 스파이의 수수료가 0.0945%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품으로 아이쉐어즈 블랙락이 만든 게 0.03, 뱅가드도 0.03이에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수수료를 많이 받아봐야 0.0945%.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이게 먼저 나온 상품이니까 규모가 더 클 게 아니에요. 후발주자는 수수료를 낮춰서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낮춰가지고 0.03을 받아요. S&P 500을 추정하는 ETF 운용자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수수료가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IBIT 수수료 낮췄어요. 지금 0.12%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첫 50억 달러에 대해서는 0.12%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정상 수수료가 0.25%입니다. 자, 지금 첫 50억 달러에 대해서 0.12를 받고 있는데 이 깎아준 수수료 0.12조차 S&P 500에 받는 수수료의 몇 배인가요? 지금 4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하면 0.25%예요. 수수료가 지금 몇 배가 남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수수료가 무엇보다도 남는 장사니까 블랙락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가운데 ETF도 있지만 그냥 펀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뭐라고 이제 SEC에 서류를 냈냐면 이 펀드에다가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자기네 IBIT를 이제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SEC에 제출했어요. 자, 비트코인 ETF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당연히 자기네 거 하겠죠, IBIT.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야, 이거 내부자 거래 아니야? 약간 꼼수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미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뭐 이노베이션 ETF 이런 데에다가 아크 비트코인 ETF를 이미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블랙락이 발표한 거예요. 자사 펀드로도 우리 비트코인 ETF를 사겠다라고. 자, 근데 블랙락이요, 자기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블랙락이 갖고 있는 자산관리 플랫폼 알라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알라딘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이 20조 달러예요.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러면 10조 달러 그리고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20조 달러에 자신들의 비트코인 ETF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이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사활을 걸고 있고 거기로 돈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으로 ETF를 통해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한 겁니다. 번외로 다음 블랙락 CEO인 레리 핑크가 밀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 ETF입니다. 1월 기사긴 하지만 블랙락 CEO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지지하면서 토큰화 향한 디딤돌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그 모든 것의 토큰화를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부동산 토큰화, 뭐 지금까지 뭐 자산화가 안 된 걸 토큰화 이 차원이 아니라 야, 주식도 토큰으로 거래하고 채권도 토큰으로 거래하면 되잖아 를 꿈꾸고 있어요. 그거의 출발선이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 가치 있다 라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5월 승인이 아까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승인될 것 같아 라고 거는 이유가 바로 블랙락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가 SEC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3월 10일, 3월 5일 요거 피델리티랑 iShares 모두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서드 데드라인 있고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이널 데드라인입니다. 파이널 데드라인 가운데 블랙락 거는 물론 8월 7일이지만 가장 먼저 오는 게 반액의 5월 23일 이더리움 ETF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 해주면 딴 것도 다 해줘야 돼요. 어차피 논리는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5월에 아마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블랙락이 지금 현재 좁게 말하면 비트코인 ETF, 넓게 보면 크립토 ETF에 자신들의 사활을 걸고 있고요. 이 때문에 5월 이더리움 ETF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서요. 블랙락이 ETF와 만나면서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